그날 밤 나는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무언가에 이끌리듯 달리고 있었다. 대전에서 보낸 주말의 기억이 뒤늦게 떠오르는 가운데 차장 밖으로 스치는 어둠은 더 단단해졌다. 여자친구의 손길, 식당의 잔향, 기차역에서의 헤어짐까지 모두가 한 겹의 온기처럼 차 내부에 남아있었지만 엔진 소리와 바퀴가 내는 저음은 그 온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익숙한 길로 집에 돌아갔겠지만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나를 집어넣었다. 지도엔 제천 인제 방면에 회색선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나는 어쩐지 그것을 따랐다.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은 도달하지 못한 질문처럼 차 안에서 흔들렸다. 태백통리제 입구에 들어서자 밤은 더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길은 끝없이 구불구불했고 헤드라이트는 안개에 부드럽게 갇혀 도로를 반쯤 비쳤다. 나무들은 마치 기운을 모으는 듯이 늘어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섞여 이상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길은 낮에도 조심스러운 길이지만 밤과 안개가 만나면 완전히 다른 성질의 장소가 된다. 시야는 좁아지고 소리는 먼 곳에서 울리는 듯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나는 가능한 천천히 마치 길의 숨결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운전했다. 한참을 달렸을까? 배에선 소변 신호가 왔다. 긴장감 때문에 더 급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차를 갓길에 대고 문을 잠시 열었다. 싱거운 여름 공기와 함께 습한 냄새가 밀려왔다. 가로등 하나가 멀리서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에 사람이 올 리 없다는 자주 섞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평소에 몸이 안 좋으면 형체가 모호한 것들을 본 적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위안을 삼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등 뒤 어딘가에서 서늘한 공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피부가 쭈뼛해졌고 내 몸은 자동으로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명령받은 것처럼 움직였다. 나는 어색하게 뒷걸음질을 치며 차로 돌아왔다. 발이 모래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어둠 속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뒷걸음질로 걷는 내 자세가 우스웠지만 그 순간에선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졌다. 시야의 한가운데 5m쯤 떨어진 곳에 사람이 서 있었다. 담배 연기가 허공에 낮게 퍼지고 있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담배 불빛이 그의 옆머리를 간헐적으로 비추었다. 사람임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의 숨이 나왔다. 누군가 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주는 안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서둘러 차에 올라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왔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가 뛰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천천히 다가오는 줄만 알았는데 몇 걸음 뒤에는 이미 전력질주였다. 그의 움직임은 미친 듯했고 근거 없는 공포가 깊게 스며들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다. 차가 앞으로 나아가자 100m 속 남자는 멈춰서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고 몸의 기울기는 이치에 닿지 않는 자세였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사람은 뒤에서 달려왔다면 뒤따라오는 차나 다른 방법으로 온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그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걸어온 길에도 발자국이 없었다. 이 시골길은 길가에 주차할 만한 곳이 거의 없고 택시가 올 만한 곳도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의문들이 생겨났다. 그는 어떻게 거기에 있었나? 어디서 왔나? 그리고 왜 달려왔나? 그날 밤 나는 다급히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몇 분 만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삼촌 죄송한데요.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삼촌은 말없이 내 말을 들었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성아, 무슨 일이야? 천천히 와라. 운전 조심하고. 나는 삼촌의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하는 안도의 눈물을 삼키며 태백으로 향했다. 삼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백한 내 얼굴, 떨리는 손, 눈에 밴 공포가 삼촌을 겁먹게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내 얘기를 들은 삼촌은 한참을 묵묵히 듣더니 마침내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강원랜드 카지노 근처에서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했다. 그 남자는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고 결국 빚더미와 절망 속에서 모텔에서 숨을 거두었다. 죽기 전 그는 녹음에 내가 죽어서도 사람들을 막을 거다라고 절규하는 내용을 남겼다고 했다. 그리고 카지노 옆에서 흘려보낸 작은 액수의 차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촉매가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 머릿속에 조각들이 이상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본 남자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이 길에 머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혹은 내가 피로감과 긴장이 겹쳐본 환영이었을지도 모른다. 기이하게도 그 애매함 자체가 더 소름 끼쳤다.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놓인 그 공백이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며칠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차 안에 어둠이 겹쳐 보였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일부러 낮에만 운전했고 밤길은 피했다.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길모퉁이의 그림자, 나무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의 빛, 행인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민하게 다가왔다. 나는 마치 어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 경계선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다. 캠핑을 다녀온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처럼
강가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캠핑하던 날 만났던 남성들 중 한 명이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문은 곧 경찰 수사로 번졌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본 담배를 피우던 남자와 시체로 발견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확실치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결론을 자꾸만 끌어냈다. 인간의 뇌는 부족한 퍼즐 조각을 과도하게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불안은 점점 날조된 확신으로 변해갔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날 방안은 차가웠다. 조명은 밝았고 질문은 냉정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거리 시간, 남자의 행동, 백미러에 비친 멍한 표정까지. 조사관들은 메모를 했지만 내 말이 사건의 직접적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느낀 듯했다. 수사는 이어졌고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다. 몇몇 화면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도로변에 서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본 남자인지 확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남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리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밤이 오면 창밖을 여러 번 확인했고 차를 떠날 때는 주변을 2번 세웠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길모퉁이에서 보인 작은 실루엣에 오래전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내 삶의 일부를 그날 밤의 불안에 맡긴 셈이었다. 그 불안은 은밀하게 나를 갉아먹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점점 현실적인 이야기를 피해갔고 밤운전 대신 버스와 기차를 탔다. 하지만 완전한 회피는 또 다른 형태의 고립을 낳았다. 몇 달 뒤 삼촌과 차를 마시며 담담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내가 겪은 일을 듣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덧붙여 말했다. 그 길에선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 누가 말했냐면 어떤 이들은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나서 그 길을 서성거린다고 하더구나. 마치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려는 것처럼. 삼촌의 말은 사실 확인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그날 밤의 내 감정은 어느새 그 전설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했다. 사람들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는 곧 이야기로 자라난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과거를 품고 사는 것보다 과거를 기록하는 편이 낫다고. 그래서 그날의 일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감정의 분류와 사유를 해나갔다. 두려움은 어떤 조건에서 생겼는지, 몸의 반응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실제였는지 환상이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봤다. 글쓰기는 내게 치료였다. 어떤 면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외부로 꺼내어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질문들이 남아있었다. 남자가 왜 달려왔는가? 그의 차는 어디 있었는가? 그가 정말로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는 누구를 향해 서 있었을까? 답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길을 지나게 됐다. 낮의 한가운데서 햇빛이 도로를 따뜻하게 비추되었다. 길은 눈에 익었지만 모든 것은 다르게 보였다. 안개 대신 먼지가 떠다녔고 나무들은 같은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날의 공포는 낮의 빛 아래에선 더 이상 날 사로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뒷좌석의 어둠을 오래 바라본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 내 차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한다. 살면서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곤 한다. 어떤 경험은 논리로 해석되고 어떤 경험은 이야기로 남는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둘로 나누어 살기로 했다. 낮에는 합리적으로, 밤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끔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면 주변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그 이후로도 봤어? 나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인다. 나는 그 길을 피하지만 그 길은 나를 잊지 않았다.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뒷골이 서늘해지기도 한다. 그 반응이야말로 이야기의 힘이다. 누군가의 공포는 다른 이의 경계가 되고 그 경계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진다. 오늘도 나는 가끔 창밖을 본다. 밤의 안개가 길을 덮을 때 나는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창문을 닫는다.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조용히 운전대를 돌려 집 쪽으로 향한다. 내가 본 것은 결국 나의 일부가 되었고 그 경험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공포만 있는 게 아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삶,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돌보는 법도 담겨있다. 나는 그 교훈을 기억하며 밤길을 지날 때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전한다. 끝으로 한 가지. 만약 너도 그런 길을 지나게 된다면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혼자라면 누군가에게 내 위치를 알려라. 내가 배운 가장 쓸모있는 교훈은 그것뿐이다. 공포는 종종 우리가 무시하던 사소한 신호에서 시작된다.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첫걸음이다.